후배 형사가 내 어깨를 흔들어댔어요. 눈을 떠보니 사무실 책상 위였죠. 손에는 20년 전 그날의 증거 사진이 쥐어져 있었고요. 사진 속 소녀의 눈이 아직도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는 대답 대신 차가운 커피를 들이켰어요.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죠. 자,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1997년 11월로 돌아가 봅시다. 그날 새벽 4시 32분이었어요. 정확히 기억해요. 왜냐고요? 그게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시간이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있었어요. 부산 남항동에 사는 김영희 씨, 고3 딸아이가 학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실종 신고였죠. 어제 저녁 9시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나는 재킷을 걸치며 출동 준비를 했어요. 부산의 11월 새벽 공기는 날카로웠죠. 차가운 바닷바람이 폐를 찌르듯 파고들었어요. 순찰차 안에서 창밖을 보니 항구의 불빛들이 물결에 흔들리고 있었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 앞엔 이미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새벽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 착한 애가 왜 이런 일을 당하냐는 탄식들이었어요. 모범생이라는 말이 계속 들렸고요. 수진이, 이수진, 그게 그 소녀의 이름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아니, 고요했다는 게 맞겠네요. 딸이 실종된 집치곤 말이에요. 거실 소파에 앉은 아버지는 담배만 피우고 있었고, 재떨이엔 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어머니는 부엌에서 눈물을 훔치며 몸을 떨고 있었고요. 아버지는 내 질문에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 한마디 없이요. 그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뭐랄까 체념에 가까워 보였어요. 수진이 방문을 열었을 때 나는 멈칫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벽에 붙은 대학 입시 일정표, 가지런히 꽂힌 참고서들. 전형적인 모범생의 방이었죠. 하지만 책상 위에 펼쳐진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씨가 보였거든요. 내 비밀을 알면 아빠는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잉크가 번진 흔적이 있었어요. 눈물 자국처럼요. 그 순간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뭔가 반짝이는 게 있었죠. 은색 열쇠? 아니, 모텔 키였어요. 해운대 썰라이즈 모텔 307호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옆엔 사진 한 장. 한 남자가 수진이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남자의 얼굴은 익숙했어요. 동네 고등학교 교사 명찰이 보였거든요. 새벽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배어나왔죠. 이건 단순 가출이 아니었어요. 거실로 나왔을 때 아버지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나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죠.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나는 그 모텔 키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죠. 이 작은 열쇠 하나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를 괴롭힐 거라는 거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동네 고등학교로 향했어요. 교문을 들어서니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수진이 실종 소식은 이미 학교 전체에 퍼진 상태였어요. 교무실 문을 열었을 때 사진 속 그 남자가 보였어요. 이름표에는 최민수 국어교사라고 적혀 있었죠.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어요. 조사실로 데려온 최민수는 손을 떨고 있었어요. 커피잔을 쥔 그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사진을 꺼내 보여주자 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2주 전 학교 축제 때 찍은 사진이라고요. 수진이가 자신의 수업을 제일 좋아했고 그날 축제가 끝나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수진이가 최근 들어 이상했다고요. 수업 시간에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었고 누가 지켜본다는 말을 자주 했대요. 복도를 걸을 때도 계속 뒤를 돌아봤다고 했어요. 마치 누군가한테 쫓기는 것처럼요. 나는 모텔 키를 꺼내 보여줬어요. 최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죠.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그런 곳에 간 적도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이마에선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오후에 나는 수진이 아버지 이창수 씨를 경찰서로 불렀어요. 54세, 남항동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죠. 하지만 조사실에 들어선 그의 태도는 평범하지 않았어요. 담담했어요. 너무 담담했죠. 딸이 실종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수진이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수진이가 요즘 말을 안 들었다고요. 밤늦게 들어오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공부는 뒷전이었다고요. 그래서 몇 번 혼을 냈다고 했어요. 모텔 키를 보여주자 그의 턱이 굳어졌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지더니 입술을 깨물었죠.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어요. 자기 딸이 그런 애가 아니라고요. 누군가 꼬드긴 거라고요. 아마 그 선생이 아니겠냐고요. 나는 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분노보다는 뭐랄까 수치심에 가까워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남아 증거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일기장을 다시 펼쳤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읽어내려갔어요.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들이었어요. 학교 수업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대학 입시 고민들. 하지만 10월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10월 12일, 오늘도 그분이 날 쳐다봤어요. 무서워요. 10월 19일, 최 선생님께 말했어요. 선생님이 도와주신대요. 10월 27일, 아빠한테 들켰어요. 아빠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요. 11월 3일, 이제 어떡하죠? 선생님도 위험해질까봐 걱정돼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사진이 한 장 떨어졌어요. 부둣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배경에 낡은 창고가 보였고 그 앞에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내 시선을 사로잡은 건 사진 뒤편에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였어요. 누군가 수진이를 찍고 있는 사람을 또 찍고 있었던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수진이를 찾을 단서는 여전히 없었죠. 수색팀이 남항동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전화벨이 울렸어요. 부둣가에서 무언가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나는 잠옷 차림으로 차에 올라탔죠. 순찰차 사이렌 소리가 새벽 거리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몇몇 경찰들이 바다를 향해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방파제 끝, 낡은 철제 난간에 걸려있는 걸 봤어요. 수진이의 교복 치마 한 조각이었어요. 젖은 천 조각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그 옆엔 운동화 한 짝이 놓여 있었고요.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벗어놓은 것처럼요. 경찰서장이 내 옆으로 다가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바다에 빠진 것 같다고 해경에 수색을 요청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아마 자살일 거라고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운동화가 너무 깨끗했어요. 바닷물에 젖었다면 이렇게 깨끗할 리 없었죠. 게다가 치마 조각도 마찬가지였어요. 찢어진 게 아니라 가위로 자른 것처럼 단면이 너무 깔끔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여기에 갖다 놓은 거였어요. 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부둣가 CCTV를 확인하자고 했죠. 하지만 담당 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 부근 카메라들은 작년부터 고장난 채로 방치돼 있었다고요. 그날 오후 나는 해운대 썰라이즈 모텔로 향했어요. 모텔 키를 손에 쥐고 307호 문 앞에 섰죠. 녹슨 문고리에서 쇠냄새가 났어요. 열쇠를 돌렸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방 안은 어두웠어요. 커튼이 쳐져 있었고 묵은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손으로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았죠. 불이 켜졌어요. 침대는 어질러져 있었고 바닥엔 소주병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 눈길을 사로잡은 건 벽이었어요. 온통 사진들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수진이 사진이었어요. 학교 가는 모습, 학원에서 나오는 모습, 친구들과 걷는 모습. 수십 장의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죠. 모두 몰래 찍은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붉은 펜으로 크게 쓴 글씨가 있었어요. 내 것. 손이 떨렸어요. 이건 스토킹이었어요.
체계적이고 집요한 스토킹이었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서 노트 한 권이 나왔죠. 펼쳐보니 수진이의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등교 시간, 하교 시간, 학원 시간,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요.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11월 5일. 오늘 끝낸다. 오늘이 11월 8일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급히 모텔 주인을 찾아갔죠. 307호를 누가 빌렸는지 물었어요. 주인은 투숙객 명부를 뒤적였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죠. 이창수. 수진이 아버지였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일기장의 문장들. 그분이 날 쳐다봤다. 아빠한테 들켰다. 최 선생님이 도와주신다. 최민수는 범인이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도움을 청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녀는 아버지의 비정상적인 집착을 눈치챘고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했던 거예요. 나는 즉시 이창수의 행방을 수배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집엔 없었고 철물점도 닫혀 있었죠. 동료 형사들과 함께 단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창수의 차량 번호를 추적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뒤졌어요. 하지만 3일 전부터 모든 흔적이 끊겨 있었죠. 밤이 깊어갔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부산항의 불빛들이 보였어요. 어딘가에 수진이가 있을 거예요.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생각하기 싫었어요. 다음 날 아침 최민수가 경찰서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어제 학교 우편함에서 발견했다고 했어요. 편지는 수진이가 쓴 것이었어요. 날짜는 11월 4일, 실종되기 하루 전이었죠. 편지를 펼쳤어요. 수진이의 둥근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선생님 미안해요. 선생님께 피해가 갈까봐 걱정됐어요. 아빠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아빠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느꼈어요. 다른 집 아빠들과 다르다는 걸요. 저를 보는 눈빛이, 저를 만지는 손길이, 저한테 하는 말들이 전부 이상했어요.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끝내야 해요. 만약 제가 사라지면 이 편지를 경찰에 전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감사했어요. 편지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눈앞이 흐려졌죠. 부둣가 폐창고를 확인해 주세요. 아빠가 자주 저를 데려갔던 곳이에요.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부둣가로 향하는 차 안에서 무전기에서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기동대가 대기 중이라고, 곧 도착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차에서 내려 부둣가를 달렸어요. 녹슨 컨테이너들 사이로, 낡은 창고들 사이로요. 숨이 가빠왔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그리고 봤어요. 수진이 사진에서 봤던 그 낡은 창고가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깨진 창문들. 20년 전엔 수산물 보관 창고였다가 지금은 버려진 곳이었죠.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권총 안전장치를 풀었어요. 천천히 문을 밀었죠.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어요. 창고 안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가운데 놓인 손전등 불빛이 한 곳을 비추고 있었죠. 그곳에 수진이가 있었어요.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교복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요.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수진이한테 달려가려는 순간이었어요.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창수였어요. 그는 창고 구석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어요. 손엔 낚싯줄이 감긴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죠. 얼굴은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총을 겨눴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무기를 버리라고, 손을 들라고요. 하지만 이창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수진이 쪽으로 걸어갔어요. 나는 경고했어요. 한 걸음만 더 가면 쏜다고요. 그는 멈췄어요.
그리고는 웃었어요. 기괴한 웃음이었죠. 그리고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수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수진이 엄마가 떠난 뒤로 수진이가 전부였다고요. 아침에 깨우고 밥을 차려주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아플 땐 간호해주고요. 수진이가 자랄수록 더 예뻐졌다고요. 엄마를 닮아서요. 그래서 지켜보게 됐다고요. 밤에 방문 틈으로, 샤워할 때 욕실 문 너머로, 잠들었을 때 침대 옆에서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수진이가 커가면서 자기를 피하기 시작했다고요. 문을 잠그고 늦게 들어오고 휴대폰만 보고요. 그래서 더 지켜봐야 했다고요. 학교 앞에서, 학원 앞에서,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최민수와 얘기하는 걸 봤대요. 두 사람이 카페에서 오래 앉아 있는 걸요. 수진이가 울고 있었고 최민수가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고요. 그때 깨달았대요. 누군가 수진이를 빼앗아 가려 한다는 걸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대요. 모텔을 빌리고 사진을 찍어 모으고 타이밍을 재고요. 11월 5일 밤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수진이를 차에 태웠대요. 수진이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고요. 여기 창고로 데려왔고 사흘째 함께 있었다고요. 그리고는 나를 쳐다봤어요. 이제 누구도 자기들을 떼어놓을 수 없다고요. 경찰도 선생도 누구도요. 그 순간 수진이가 움직였어요. 벽에 기대 있던 수진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자기 아빠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요. 엄마가 떠난 그날, 자기를 처음 그런 눈으로 본 그날이요. 이창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수진이는 계속 말했어요. 11살 때부터 알았다고요. 아빠의 시선이, 손길이, 말투가 이상하다는 걸요. 처음엔 자기가 예민한 건가 싶었대요. 하지만 중학교 때 확신했다고요. 아빠가 자기 방에서 자기 속옷을 만지고 있는 걸 봤을 때요. 그날부터 문을 잠그기 시작했대요. 혼자 샤워하지 못하고 밤엔 불을 켜놓고 잤대요. 항상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았다고요. 실제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최민수 선생님께 말한 건 몇 달 전이었대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어서요.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수진이는 거절했대요. 증거가 없었고 아빠가 뭘 할지 몰라서요. 그런데 아빠가 그걸 알아챘대요. 11월 5일 수진이는 일부러 학원에 갔어요. 선생님과 약속이 있었거든요. 경찰서에 가기로 한 날이었대요. 하지만 학원 앞에서 아빠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창수가 소리쳤어요. 자기는 수진이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라고요. 세상은 위험하고 남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자기만이 수진이를 진짜 사랑한다고요. 그리고는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어요. 나는 방아쇠를 당겼어요. 총성이 창고 안을 울렸어요. 귀가 먹먹해졌죠.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요. 이창수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죠. 쇠파이프가 철컹 소리를 내며 바닥에 굴러갔고요. 나는 달려가 수진이를 안았어요. 수진이는 내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3일간 참았던 울음이었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기동대가 도착한 거였어요. 이창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중얼거렸어요. 수진이를 사랑했다고요. 진심이었다고요. 아무도 자기들을 떼어놓을 수 없다고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유리병이었어요. 투명한 액체가 담긴 병이었죠. 나는 소리쳤어요. 멈추라고요. 하지만 늦었어요. 이창수는 병을 입에 털어넣었어요. 독극물이었죠. 아마 농약인 것 같았어요. 그는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입에서 거품이 나왔고 눈이 뒤집혔어요. 나는 급히 응급처치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맥박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어요. 그의 마지막 말이 들렸어요. 수진아, 미안해. 아빠는 너를. 그리고 숨이 끊어졌어요. 기동대원들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구급대원들이 수진이를 들것에 옮겼고요. 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바닥엔 이창수의 시신이 누워 있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엔 미소가 어려 있었죠. 마치 평화로운 것처럼요.
나는 구역질이 났어요. 밖으로 나가 토했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었지만 속은 계속 뒤틀렸죠. 수진이는 구급차에 실렸어요. 출발하기 전에 창문 너머로 나를 봤어요.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로요. 고맙다는 입모양을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구급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죠. 사건은 일단락됐어요. 언론에선 딸을 감금한 아버지, 경찰 출동 직전 자살이라고 보도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끔찍했죠. 수진이는 3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어요. 육체적 상처보다 정신적 상처가 더 깊었어요. PTSD 진단을 받았고 장기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죠. 최민수는 무혐의 처리됐어요. 오히려 수진이를 도우려 했던 유일한 어른이었죠. 나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증거물을 정리하고 사진들을 파일에 넣고 이창수의 모텔방에서 찾은 노트를 봉인했어요. 사건은 끝났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증거물 보관실에서 필름 한 통이 발견됐어요. 이창수의 옷주머니에서 나온 거였는데 아직 현상하지 않은 필름이었죠. 나는 사진관에 가져가 현상을 맡겼어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형식적인 절차였죠. 사흘 후 사진을 찾으러 갔어요. 사진관 주인이 묘한 표정으로 봉투를 건넸어요. 무슨 영화 찍냐고 연출이 참 무섭다고 했어요. 봉투를 뜯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엔 수진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찍는 이창수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창수를 찍고 있었죠.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손이 떨렸어요. 모텔 앞에서 찍힌 사진. 이창수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그림자. 학교 앞에서 찍힌 사진. 이창수가 차 안에서 수진이를 보고 있는 모습. 그리고 길 건너편 어둠 속에 서 있는 누군가. 부둣가에서 찍힌 사진. 이창수가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컨테이너 뒤에 숨어 있는 인물. 마지막 사진까지 넘겼을 때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 사진엔 내가 찍혀 있었어요. 11월 5일 밤 수진이 집 앞에서요. 나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날 밤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퇴근 후 소주를 몇 잔 마셨어요. 수진이 사건이 신경 쓰여서 집 앞을 지나친 거였어요. 그냥 확인차 들른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진 속 내 모습은 수진이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아니, 이창수를 따라가고 있었던 걸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나는 그날 밤 정말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무엇을 했던 걸까요? 왜 기억나지 않는 걸까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넣지도 못했죠. 그리고 그 봉투를 증거물 보관실 깊숙한 곳에 넣었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보고서에 필름은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고 기재했어요. 사건은 그렇게 영구미제로 분류됐어요. 정확히는 해결됐지만 의문이 남은 사건으로요. 그 후 20년이 흘렀어요. 수진이는 잘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름을 바꾸고 다른 도시로 이사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요. 결혼도 했다고 하더군요. 최민수는 교사를 그만뒀어요.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나는 여전히 형사예요. 곧 정년퇴직이에요. 하지만 매년 11월이면 나는 그 부둣가를 찾아가요. 낡은 창고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봐요. 바람이 불어와요.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요. 그리고 들려요. 형사님, 이제 그만 잊어주세요. 수진이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내 죄책감일까요? 알 수 없어요. 그날 밤 나는 정말 무엇을 했던 걸까요? 그 답은 아마 영원히 모를 거예요. 어쩌면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모르죠. 오늘도 나는 그 사진을 꺼내봐요. 봉투에서 한 장만요. 사진 속 내 얼굴을 봐요. 그리고 묻죠. 나는 정말 그녀를 구하려고 갔던 걸까요?